자, 먼저 개요부터 쓸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멘델의 유전 법칙인데, 우리 책에서는 곧바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에 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나?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멘델의 유전 연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가겠다는 거야. 책으로는 213쪽? 213쪽? 아, 복사본은 맨 앞에 여기 왔습니다. 리뷰라고 되어 있는데, 리뷰? 거기를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먼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멘델의 유전 법칙은 멘델이 유전 법칙을 발표할 당시에는 우열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 세 번째는 독립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자, 뭐를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완두콩 재배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내서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법칙이 이러한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완두콩을 재배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형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날 거야. 둥근 콩, 주름진 콩, 노란 콩, 녹색 콩, 뭐 이런 식으로 완전 형질이 눈에 딱 드러나게끔 형질이 뚜렷하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사람하고 다른 점은 이제 이런 거. 사람은 약간 다른데 뭐라고 설명하기 좀 어렵죠. 그죠? 눈과 눈 사이가 약간 멀어. 눈이 조금 더 크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못하잖아. 뚜렷하다기보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형질이 뚜렷하다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 자손수도 굉장히 많아.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손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통계를 내기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임의로 번식을 시킬 수 있어. 다른 말로 임의로 교배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야, 주름지지 않은 얘랑 결혼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꽃가루를 채취해가지고 암술머리에 붙이면 되거든. 임의 교배가 가능해.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마음대로 불 수 없잖아. 임의 교배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일단 이 정도 세 가지 정도 골격만 세우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발표하는데 세 가지 법칙이 뭔지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법칙 깨지고요. 법칙 깨집니다. 우열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은 법칙이 깨져요. 왜 깨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거는 깨진 이유가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은 왜 깨지냐면 중간 유전이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우열의 법칙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바뀌어요. 우열의 원리. 그죠? 우열의 원리. 원리라고 있죠. 원리. 법칙이란 말 안 쓰고 원리라는 말 씁니다. 법칙이란 말은 예외가 없이 모두 들어맞을 때만 법칙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가 나타나는 거야. 중간 유전. 이게 어떤 예였냐면은 빨간 꽃하고 하얀 꽃을 교배시켰더니 원래 둘 중에 우성인 녀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얘는 중간 색깔인 분홍색 꽃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중간 유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하얀 말하고 검은색 말을 교배시키면 둘 중에 우성인 게 드러나야 되는데 갈색 말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중간 유전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독립법칙은 이제 뭐 때문에 깨지냐면은 연관이라는 현상 때문에 깨집니다. 연관이 뭐냐면 우리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죠? 46개잖아. 근데 사람의 유전자는 몇 개야? 2만여 개가 넘습니다. 유전자 2만 개를 46개 염색체에다가 골고루 나누어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독립법칙이 뭐냐면 기억날 거야.
모양에 관련된 유전자하고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포인트인데, 이건 뭐냐면, 이 유전자 2만 개가 서로 모두 독립이냐 이거야. 모두 독립일 수가 없는 게 2만 개 유전자를 46개 염색체에다가 우겨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염색체에 들어간 녀석들은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같이 움직이니까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독립법칙을 지킬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연관이라는 현상 때문에 독립법칙도 깨집니다. 하지만 이 연관 현상은 언제 배우더라? 생태 배우나? 아무튼 되게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여기도 독립의 법칙이라고 아직 여기 없네? 밑에 있나? 아직 독립법칙이라고 써있어요. 책에 그죠? 독립법칙이라고 써있지만 나중에는 독립법칙도 아직 다시 깨지는 거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자, 각각 멘델 유전 법칙의 이 세 가지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볼게요. 봐봐. 자, 얘는 둥근 안두입니다. 얘는 주름진 안두예요. 모양이 완전 다르죠?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한다? 형질이 다르다. 형질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유전 용어인데 형태, 성질을 합친 말이라고 기억하세요. 형태, 모양, 성질. 형태와 모양을 합쳐서 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형태와 성질. 쌤만 암기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질이란 형태와 성질. 그래서 형태가 다르면 형질이 다른 거고, 어떤 성질이 다르면 또 형질이 다른 거야. 성질이 달라도 형질이 다른 겁니다. 형태와 성질이 다를 때 형질이 다르다 표현한다. 자, 이 둘은 형질이 다르죠. 형질이 다른 두 녀석. 또 다른 표현법으로 뚜렷한 형질을 가진 두 녀석. 뚜렷하게 다른 형질을 가진 두 녀석을 교배합니다. 잘 봐. 교배할 때 이게 어버이니까 얘가 부모일 거야. 부모. 그럼 아빠가 가진 유전자가 RR이고 엄마가 가진 유전자가 RR이죠. 자, 이게 R을 읽을 때 대문자 R, 소문자 R 읽으면 되게 거추장스럽잖아. 이렇게 음으로 표현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얘는 RR이고 얘는 RR입니다. 그죠? 좀 다르죠? 자, 둘 중에 그럼 봐봐. 사람의 아빠와 엄마가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식에게 자기 염색체를 다 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절반만 줘야 되죠. 절반만 줘서 23개만 정자와 난자에게 집어넣어서 둘을 결합시켜서 다시 46개짜리 염색체를 가진 자식을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염색체 수를 보존시켜야 합니다. 마찬가지야. 둘을 다 주면 안 돼, 자식한테.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돼. 어디다 넣어서 줘야 돼? 생식세포에다가 넣어서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거야. 생식세포는 R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왼쪽 R을 줄 수도 있고 오른쪽 R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둘 다 모양이 똑같죠? 그래서 대문자 R을 줄 수 있다고 쓴 거고 오른쪽 이 녀석은 소문자 R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줘도 어쨌든 소문자 R이니까 생식세포에다 소문자 R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녀석이니까 얘가 만들어지겠죠? 얘는 둥근 모양일까 주름진 모양일까? 모두 100% 둥근 모양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자손이 모두 둥근 모양이 나타나. 둥근 녀석과 주름진 녀석을 결합시켰더니 다 둥근 녀석만 나타난다. 왜? 얘가 드러나는 형질. 얘는 숨을 수 있는 형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숨을 수 있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우성이 좋은 거고 열성이 나쁜 거고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성이란 드러나는 걸, 무조건 드러나는 걸 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열성은 숨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드러날 수도 있겠지. 열성끼리 만날 때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열성과 우성이 동시에 만나 있으면 우성만 드러나. 이게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 그래서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나타난 것까지가 우열의 원리고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다? 두 가지 법칙을 다 알 수 있어요. 1번과 2번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열의 원리를 방금 설명했죠? 그럼 분리의 법칙은 뭐냐? 부모가 둘 다 줄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만 뚝 떼어서 줘야 되잖아. 뚝 띄는 게 뭐야? 분리시키는 거잖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된다. 둘을 분리시켜서 줘야 한다는 게 그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만들 때 무조건 분리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리 법칙은 예외 없이 무조건 법칙입니다. 얘는 지금도 법칙이야.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자가수분시키면, 봐봐. 얘를 자가수분시킨다는 게 뭐냐면, 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녀석을 수분시키는 건데,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머리에 붙이면 됩니다. 자기 꽃가루를 자기 암술머리에 붙이면 돼. 뭔 말이야? 하나의 꽃 안에는 수컷과 암컷이 모두 들어있는 꽃일 경우야. 양성화라고 하는데, 양성화의 경우 자가수분이 가능하겠죠. 그 양성화의 경우를 말하는 거야. 자기 몸 안에 암컷, 수컷을 다 갖고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자가수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자, 얘가 만들 수 있는, 이제 이게 부모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대문자를 줄 수 있고, 소문자를 줄 수 있죠. 저기다 쓴 거야. 얘가 대문자 R을 주는 경우, 소문자 R을 주는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R을 주는 경우와 소문자 R을 주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얘네 둘이 만날 수도 있고요. 얘하고 얘가 만날 수도 있고요. 얘하고 얘가 만날 수도 있고요. 얘하고 얘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1의 B로 나타나게 되겠죠. 3대 1의 B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분리의 법칙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주게 되고 그 결과 이 녀석을 자가수분시키면 무조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3대 1이 나옵니다. 얘는 100% 둥근 것만 나왔다면 이것을 자가수분시키면 뒤에서는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이 스록스록 나죠? 자, 또 하나 유전 용어. 이렇게 유전자가,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같은 유전자가 동시에 들어있을 때 동형접합. 저번에 했던 것 같아요. 동형접합 상태다. 동형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얘도 동형접합이죠. 동형접합이다. 같은 형태가 접합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딴 형태는 다른 형태가 접합되어 있죠. 이런 형태는 이형접합. 이형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형접합이다. 동형접합, 이형접합. 그럼 마지막에 생겨난 이 잡종 2대. 얘가 1대고 얘가 2대야. 1대, 2대. 얘는 부모 세대라고 하고요. 잡종 2대는 동형접합 몇 개? 2개. 이형접합 2개.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의 비를 써라 그러면 1대 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손 2대의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1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밑에 것도 볼까요? 자, 이제 독립법칙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독립법칙은 이네 둘을 교배시킵니다. 아까는 둥글다, 주름지다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둥글고 노란색, 즉 형태에 대한 형질과 색에 대한 형질을 동시에 이전을 시켜본 거야. 형태에 대한 형질과 색에 대한 형질을 동시에 이제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 둥글다는 라운드, R이라고 표현했고, 아까 주름지다는 어떻게 표현했어? 이거에 대한 대립형질. 자, 이것도 용어네요. 형질을 배웠다면, 이제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립되는 형질, 둥글다에 대한 대립형질은 누구다? 주름지다가 되는 거고요. 노란색에 대한 대립형질은 뭐다? 초록색이 되는 거다. 초록색. 대립되는 형질을 말을 하고요. 대립형질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해. 둥글다가 라운드고 주름지다가 링클이잖아. W로 표현하지 않고요. W로 표현하지 않고 소문자 R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의 대립형질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립형질이 아니라면 각각의 영어 단어를 써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중간 유전, 레드 상태, 레드의 꽃과 하얀 꽃. 이게 대립형질이라면 소문자 R로 썼어야 될 거야. 그죠? 레드에 대한. 하지만 대립형질이 아니기 때문에 화이트가 결합하게 되어서 자식은 뭐가 나온다? 레드 화이트. 다시 말해서 분홍색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같은
대립형질이 아닌 경우에는 표현을 아예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립형질인 경우에는 대문자 R, 얘는 소문자 R. 아, 대립형질 관계구나. 그 다음에 노란색, 옐로우. 그죠? 초록색은 그린. 그래서 G라고 쓰나요? 아니야. 얘 대립형질이기 때문에 소문자 Y로 표현하고 있어요. 초록을 소문자 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 녀석. 야, 네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일단 모양에 대한 건 대문자 R밖에 줄 수가 없죠. 색깔에 대한 건 대문자 Y밖에 줄 수 없죠.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문자 R, 대문자 Y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너한테 물어봐야 돼. 야, 너는 생식세포에 뭐 넣어줄 거야? 소문자 R, 소문자 Y밖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입니다. 둘이 결합하면 무조건 이게 나오겠죠. 대문자 R, 소문자 R, 대문자 Y, 소문자 Y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주름지고 노란색으로 100% 나오게 됩니다. 모두 노란색, 그리고 모두 둥근색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100%가. 마찬가지로 얘를 자가수분하게 되면 얘와 똑같은 R, Y, Y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왼쪽 녀석을 1번, 오른쪽 녀석을 2번이라 한다면 1번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대문자 R을 선택했다면 대문자 Y를 선택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야. 대문자 R, 대문자 Y도 만들 수 있어. 그죠? 대문자 R을 선택했는데 얘는 소문자 Y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문자 R, 소문자 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왼쪽에 소문자 R일 때 대문자 Y인 경우가 있고요. 소문자 R일 때 소문자 Y인 경우,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식세포에. 그래서 여기다 네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써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식세포를 네 가지 경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어서 만들어지는 자손은 총 몇 가지? 4, 4, 16, 16가지의 경우에 자손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합한 거야. 그때 요 표에서 잘 봐. 요 표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요거는 외워. 요 패턴 외워야 돼요. 외운다는 게 이렇게 조합되면 어떻게 나오지? 아, 둥글고 노란색. 제일 대표적인 거. 두 번째, 둥글면서 이번에는 초록인 거. 세 번째는 그럼 주름지면서 노랑인 거. 네 번째는 주름지고 녹색인 거. 이렇게 완전히. 패턴 4개를 아예 탕탕탕탕 써놓고 이게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예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써놓고 아예 9대 3대 3대 1을 외울 거거든 우리가.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때 이 패턴을 외울 때 제일 좋은 게 요 순서. 둥글고 노란색,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요 4가지 패턴을 외워놓고 이 비율도 함께 외울 겁니다. 자, 둥글고 노란색은 9개가 나오는데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이거죠. 둥글고 노란색. 얘도 둥글고 노란색. 얘도 그리고 얘도 노란색이야. 완전 신기한 건 아주 커다란 대삼각형이 바로 둥글고 노란색의 패턴입니다. 둥글고 노란색 패턴 나오고요. 둥글고 초록색은 얘죠. 건너 요 삼각형이 또 패턴으로 3가지가 둥글고 초록색이 나오게 돼요. 세 번째가 주름지고 노란색은 얘로 요런 삼각형이 나옵니다. 주름지고 노란색은 또 저렇게 패턴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건 얘 하나밖에 없죠. 마지막 하나. 패턴으로 나오게 돼요. 처음에는 좀 다 써봐야겠지만 나중에는 패턴으로 여기 이 위치에 있어. 위치로 기억을 하게 돼요. 위치로 기억하게 됩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하는 이유가 이거 시험 문제 나왔나? 얘도 나온다니까? 나오는데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 하고서 빼먹고 있어요. 맨 앞에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방금 봤던 거 여기 몇 개야? 9개, 얘 3개, 얘도 3개, 얘 하나죠. 그래서 9대 3대 3대 1인데 잘 봐. 3대 3대 1인데 여기서 둥근 것만 다 찾아봐. 그리고 주름진 것만 찾아봐. 몇 개? 12개, 4개죠. 그래서 둥글다와 주름지다만 고르면 12개하고 4개니까 비율 몇 개다? 3대 1이죠. 우리
둥근 것하고 주름진 것만 교배시켰을 때 맨 밑에 나왔던 자손이 몇 대 몇이었어? 3대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에 대한 유전자와 색에 대한 유전자를 동시에 유전시켰지만 모양에 대한 비율은 처음과 같은 3대 1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색깔이 모양에 대해서 영향을 줬다 안 줬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서로 뭐하다? 독립적이다. 마찬가지로 색에 대한 유전자도 정리해보면은 노란색, 이 녀석들 노란색 12개죠. 초록색 4개죠. 똑같이 7에서 4 나와서 3대 1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색에 대한 유전자 역시 모양에 대한 유전자에게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전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본론. 넘버치. 자, 1번하고 유전 용어 정도 좀 정리해봤어요. 자가수분. 자가수분도 반대말이 있어요. 자가수분의 반대말은 뭐 타가수분이란 말이 있는데 같은 유전 형질을 교배하는 걸 자가수분이라 한다면 서로 다른 걸 교배시키면 타가수분이라 부르면 되겠죠? 유전자가 다른 걸 교배시키면 타가수분이다 라고 불러줄 수 있을 겁니다. 유전 용어적으로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본격적으로 사람 유전 연구를 해볼게요. 봐봐.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첫 번째,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이거 여기 안 했구나. 세대가 짧다. 그죠? 세대가 짧다. 1년에 한 번씩 자손을 볼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사람은 자손을 낳았어. 그 자손이 그 다음 자손을 낳으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돼? 생물학적으로만 따져도 한 16년은 기다려야 돼. 그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따지면 30년, 40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요즘에는. 그죠? 훨씬 세대가 너무 다음 자손을 보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유전 연구가 어렵다라는 말 하는 거고요. 자손의 수가 너무 적어서 통계를 내는 것도 얘보다는 조금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위적인 교배, 얘는 인위적 교배가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형질이 단순하지 않아, 복잡합니다. 얘는 형질이 뚜렷하고 단순한데 쟤는 되게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환경의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 요인 때문인지 환경의 요인 때문인 건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도 유전 연구의 어려운 점들입니다. 여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전을 연구하는데 그 첫 번째 유전 연구 방법이 가계도 조사를 이용합니다. 가계도 조사.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 그 집안이 누구랑 누가 결혼해서 누가 나왔고 이게 이미 족보가 있잖아. 이미 완성된 족보를 갖다 놓고 연구를 하는 게 가계도 조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의로 교배시킬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들 알아서 결혼하신 분들 아예 갖다 놓고 그래서 누가 나왔고 누가 생명이었고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유전이라면 생명에 대한 연구라면 그 생명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를 가계도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조사라는 게 있고요.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운 연구 방법이죠. 어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염색체 개수를 세거나 염색체의 모양이 잘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유전자 자체를 연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친자 확인도 막 하고 그러잖아. 그지? 이런 유전자도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지금은 알아볼 수 있는 연구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DNA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게 네 번째 최신 기술이고요. 이게 그동안 썼던, 오랫동안 썼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계도 조사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호를 알아야 돼. 남자는 네모로 표현하고요. 여자는 동그라미. 그죠? 남자 네모 동그라미. 사랑의 짝대기입니다. 결혼했다면 짝대기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자손이 탄생하게 되면 짝대기 하나를 그은 다음에 첫째 자손을 왼쪽에, 두 번째 자손을 오른쪽에 표시를 합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자애고 둘째가 남자애네요.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쌍둥이가 태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식이 태어났는데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얘는 이렇게 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인데 얘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일란성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봐봐. 처음에 뻗어나온 가지가 하나로부터 땅 뻗어나오고 있죠. 일란성을 의미하고요. 이란성은 아예 가지가 양쪽으로 뻗어 나오게 그립니다. 일란성과 이란성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경우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하는데 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유전자,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색깔을 칠해주거나 체크무늬를 해주거나 해줍니다. 자, 그런 것들은 색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 집안의 가계도를 봅시다. 엄마랑 아빠가 결혼해서 4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보이나요? 첫째가 남자애, 두 번째가 남자애, 셋째는 여자애, 넷째도 여자애인데 둘째, 셋째는 아직도 솔로예요. 그죠? 보이나요? 솔로고 첫째가 결혼했고요. 막내가 언니와 오빠를 제끼고 지가 먼저 결혼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가 제일 먼저 했을 수도 있어. 그죠? 그 결혼 순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맞나요? 나만 재밌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혼 순서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결혼했고, 둘은 솔로입니다. 자, 결혼해서 자식을 또 둘을 낳았어요. 그죠? 둘을 낳았습니다. 남자애만 둘을 낳았고요. 얘는 여자애만 하나 낳네요. 자, 그때 여기 파란색 형질이 이제 어떻게 유전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막내가 낳은 딸이 유전병에 걸렸어요. 유전병 유전자가 누구로부터 왔나 봤더니 엄마 아빠는 유전병이 없었어. 근데 올라가 보니까 할머니가 유전병이야. 그죠? 할머니 유전자가 나한테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전병 유전자를 쌤이 그냥 소문자 R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유전병이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패턴상으로 봐봐. 부모에게 없던 게 나타났죠. 부모에게 없던 게 나타나면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지. 다시 말해서 저 유전병은 우성이야 열성이야? 열성입니다. 아까 숨을 수 있는 걸 열성이라고 했잖아.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문자들의 조합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야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제 추리해가는 거야.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걸 거 아니야. 부모가 이거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상이잖아. 정상이니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대문자 R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유전자를 임의로 R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요 녀석, 요 R 때문에 생긴 거니까 너 이 R은 누구한테 받으니? 그러면 얘는 우리 엄마가 이거였어 라고 고백을 하겠죠. 엄마가 이거였어.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녀석입니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 아빠는 대문자 R을 가지고 있겠네요. 이때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아빠가 대문자 R인지 대문자 R, 소문자 R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 4, 5, 6 쭉 번호를 쫙 매겨놓은 다음에 자, 이 중에서 정확하게 유전자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과 유전자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이 중에서 1, 2, 3, 4, 5 쭉 가계도를 해놓고 번호를 쫙 매겨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 알 수 있죠. 그냥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얘도 알 수 있는데 이건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쌤은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없는 와중에 부모에게 없던 게 드러나게 되면은 완전 땡큐예요. 완전 우리에게 좋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열의 원리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자 숨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채워보자. 여기는 소문자 RR이죠. 사실 막내가 말하겠죠. 사실 너네 큰아빠 그죠? 큰아빠도 유전병이야 라고 고백을 할 거 아니야. 큰아빠 그리고 너네 셋째도 유전병이야 라고 할 겁니다. 자 자식들이 다 정상이죠. 정상이고 보니까 얘도 대문자 R을 갖고 있겠네요. 얘는 무조건 하나를 줘야 되니까 소문자 R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맞죠? 소문자 R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들이니까 무조건 대문자 R 소문자 R이에요. 근데 얘는 대문자 R일 수도 있고 소문자 R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요. 물론 확률적으로 둘 다 대문자 R을 다 잘 줬으니까 이거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얘하고 얘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얘는 어때요? 얘는 대문자 R 이거 정해져 있죠? 무조건 이거겠죠? 무조건 이거겠죠? 정상이니까 엄마가 소문자 R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구성원 중에서 잘 알지 못하는 건 누구누구 얘하고 얘만 정확하게 유전자형이 뭔지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개념이 튼튼해야 어떤 추리를 해나가기에 자신감이 있어요. 당연히 이렇지.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맞나 잘 안 외우는데 이러면은 더 이상 추리가 진전이 안 돼. 유전이 어려운 이유가 추리를 거듭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타나야 답을 쓸 수 있거든요.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야. 1번 퍼즐을 맞춰야 그 그림이 맞춰서 2번 퍼즐을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 근데 1번 퍼즐을 자신감 없어서 못 맞추면 2번 퍼즐은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멘붕 빠지게 되고 4분, 5분, 10분 막 하면 시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 문제는 맨 마지막에 풀으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좀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이 퍼즐이 안 맞춰져. 그래서 수능에서 되게 자기 실력보다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그날의 어떤 기분이라든가 그날의 어떤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타는 과목이 생명이라는 과목이기도 해요. 사실 특히 유전 파트 때문에 수능 볼 땐 그래. 수능 볼 때 자기 컨디션 관리, 그래서 어떤 머리 회전이 막 되게 잘 되는 그런 자기 정상 컨디션으로 잘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추리가 필요한 파트가 바로 유전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추리가 필요해요. 왜? 자, 쌍둥이.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일란성은 뭐냐면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만나는 거야. 일란성이니까. 수정란 하나로부터 출발하는데 얘가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할 때 제2세포기, 다시 말해서 양쪽으로 툭 먼저 갈라지잖아. 그걸 2세포기라고 하는데 2세포기 때 어떤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둘이 완전 툭 잘라져 버리는 거야. 2세포기 때 둘이 툭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의 세포였던 게 안에서 핵이 분열돼서 또 다른 자기를 복제해서 또 하나의 핵을 툭 만들었지. 복제해서 만든 핵인데 둘이 툭 분리된 거야. 분리되어서 한쪽 이쪽 벽, 한쪽은 이쪽 벽에 따로따로 자궁에 착상해서 아이가 나오게 된 거니까 완전 둘은 유전자 구성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얘기야.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 완벽하게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생김새도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또 하나 성별도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떤 예를 본 적이 있냐면은 오빠하고 여동생인데 똑같이 생겼어. 오빠 완전히 남자같이 생겼거든? 여동생도 완전 남자같이 생겼어. 완전 남자야, 남자! 둘은 그래서 너무 똑같게 생겼으니까 일란성 쌍둥이라 굳게 믿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야. 그냥 이란성이야. 이란성인데 우연히 얼굴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저주받은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냥 저주받은 거야. 동생이 오빠랑 똑같이 생겼잖아. 안타깝다는 얘기죠. 저주라는 표현 좀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일란성은 절대 아닙니다. 일란성은 성별까지 같아야 돼요.
이란성은 두 개의 난자가 두 개의 정자를 만난 거니까 이란성이야. 이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해야 되잖아. 양쪽 난수에서 하나씩 나와야 돼. 근데 쌤의 배를 쳐다보면 안 되고 쌤은 난수가 없어요. 양쪽 난수에서 하나씩 1월달에 여기서 2월달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달 따라 엄마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셔갖고 양쪽이 동시에 딱 두 개의 난자가 배란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정자는 뭐 몇 옥마리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하나씩 수정이 되면은 각각 발생을 해서 각각 자리를 잡아서 각각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란성 쌍둥이야.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란성 쌍둥이는 그래서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요즘엔 되게 많다. 왜냐면은 이제 인공수정을 많이 하잖아. 인공수정은 인공적으로 이게 난자를 여러 개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갖다가 이렇게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가 굉장히 많이 태어납니다. 쌍둥이 인공수정의 확률이 높아요. 요즘에는. 쌤도 옛날에 가마타고 임금이 모시던 때 태어났잖아. 쌤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쌤이 새 쌍둥이 여자애를 본 적이 있어. 새 쌍둥이. 일란성이야. 일란성인데 새 쌍둥이야. 임혜진, 임희진, 임현진. 사람들은 다 구별을 못해. 친구들은. 너 이름을 뭐 못 부르지. 나는 구분했어요. 내가 그날 그반 반장이었거든. 그래서 셋을 딱 이름을 항상 부르고 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어. 한 명은 점이 요만한 점이 여기 요만한 게 있어요. 그걸 잘 발견해야 돼. 한 명은 약간 인상을 항상 쓰고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로 구분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알고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원래 새 쌍둥이가 일란성으로 나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 원래 2세포기 때 갈라지면 두 쌍둥이 4세포기, 두 개면 4개로 갈라질 거 아니야? 4세포기 때 갈라져서 각각 착상하면 4쌍둥이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짝수로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새 쌍둥이만 태어난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퇴화가 되거나 하나는 자라지 못하고 이제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했거나 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죽어서 셋만 태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신은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한 명은 없어진 거 중간에 사라진 거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은 하나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에서 출발해서 양쪽으로 갈라진 거고요. 이거 이상하다. 이런 표현 안 하는데 둘이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잖아 둘 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결혼했지?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그럼 책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네. 일란성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 문제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란성은 이렇게 양쪽으로 아예 하나 없이 양쪽 따로따로니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조사라는 것은 뭐 특정한 집단을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특정한 집단을 조사하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거. 한 마을을 한꺼번에 조사해서 이 마을에 어떤 유전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이런 집단, 한 집단을 조사하는 걸 집단조사라고 불러주고요. 쌍둥이는 바로 이런 걸 연구하는 걸 쌍둥이 연구라고 합니다. 쌍둥이 연구의 장점은 뭐냐면 만약 일란성 쌍둥이로 이제 연구를 한다면 유전자는 완벽하게 동일한데 한 명은 한국에서 키우고 한 명은 미국에 입양해서 키웠다. 나중에 둘이 다시 만나면 20년 후에 만나면 모습이 같을까? 달라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환경이 사람의 형질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적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사람의 유전의 기본 원리도 역시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적용이 당연히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쌤이 했던 얘기들인데, 자, 텍스트를 잘 봐봐. 유전 형질은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된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자식에게 주죠. 자식에게 줄 때 이러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수 1분열, 2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대문자 A, 대문자 A 중에서 하나를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빠가 대문자 A를 자식에게 줬다. 자, 대문자 A의 요 위치가 쌍꺼풀이라는 유전 형질이 위치한 위치라고 한다면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자식에게 주겠죠.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만났어. 만나면은 자식의 요 위치. 자, 일단 파란색 염색체와 빨간색 염색체의 관계는 무슨 염색체다?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거니까 상동 염색체고,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하고요. 이 왼쪽 유전자와 오른쪽 유전자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되고, 대립 유전자가 서로 의논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의논한다. 의논을 해서 자식을 누굴 나타나게 할 건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우성이 드러나게 되고 열성은 숨어버리게 되겠죠. 여기서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우열만 표시된다. 우열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자식에게 주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도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형질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잠깐 볼게요. 아빠가 쌍꺼풀이 있는 아빠고요. 엄마도 쌍꺼풀이 있는 엄마야. 자식이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일단 자식은 아빠가 자기 유전자 중에서 생식세포에 넣어줄 수 있는 건 대문자 A를 줄 수 있고 소문자 A를 줄 수 있잖아. 엄마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A를 줄 수 있고 소문자 A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야. 네 가지 경우를 써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A가 A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쌍꺼풀이 있다. 얘도 있다. 얘도 있고 얘만 없네. 그죠?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율은 3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쌍꺼풀이 있다 없다는 3대 1. 다시 말해서 쌍꺼풀이 있을 확률은 4분의 3. 쌍꺼풀이 없을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확률을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분의 1과 4분의 3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전자형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표현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쌍꺼풀이 있다 없다는 표현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쌍꺼풀이 있다와 없다는 3대 1로 표현된다라고 표현하고요. 유전자형은 각각의 유전자의 형태를 말합니다. 대문자 AA도 있고, 대문자 A, 소문자 A도 있고, 대문자 A, 소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 소문자 A도 있죠. 유전자형은 몇 가지가 있다? 일단 세 가지 유전자형이 있고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때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전자형이 뭐다? 표현형상으로 쌍꺼풀이 있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얘만 쌍꺼풀이 없다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형을 써봐라. 유전자형을 써봐라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표현형을 써봐라 그러면 쌍꺼풀이 있다, 없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자, 유전자형, 표현형이라는 표현. 자, 사람의 유전 현상 잠깐 볼게요. 이제 곧 배울 겁니다. 사람의 유전은 첫 번째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있고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꺼풀의 모양, 귓볼의 모양 같은 것들은 상염색체에서 유전이 돼요. 사람의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 이 중에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44개고요. 남자 또는 여자만 따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2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걸 상염색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니까 이걸 성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개수는 누가 더 많아? 얘가 훨씬 개수가 많죠.
그럼 사람의 2만 개가 넘는 유전 형질이 있잖아. 대부분 어디로 유전될까요? 상념색체로 대부분 유전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상념색체를 다 외울 게 아니라 성념색체 몇 가지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상념색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념색체 유전되는 것들만 몇 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정록생맹, 혈우병, 또 하나 사람은 아닌데 초파리, 흰눈 유전, 그리고 하나 더 귓속 털, 과다층. 우리 시험범에 나오는 성염색체 유전은 딱 저 4가지밖에 없어요. 딱 저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념색체 유전이다라고 아예 구분 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성이야 상이야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 4가지 경우가 아니면 다 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 이름을 안 줍니다. 어떻게 표현한다? 다음 유전병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몰라. 근데 다음은 생명 유전에 관한 가계도이다. 아하!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주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성염색체를 이제 성염색체라고 판단하고 가계도를 그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되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뒤에서 이제 암기법은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4가지 외에는 다 상염색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이건 유전자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둥글다, 주름지다를 결정하는 게 요 2개죠. 이렇게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유전자 2개가 아빠한테 있는 거, 엄마한테 있는 거 이렇게 유전자 요 유전자 요 2개만 어떤 형질을 딱 결정했잖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한 쌍을 단일인자 유전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피부의 색깔 같은 경우 너 피부색이 어떻게 돼? 유전자 형질 말해봐 그러면 나 피부색이 A, B, B, C, D, D쯤 돼 이렇게 말한다고. 얘는 어때요? 유전자 훨씬 많죠? 이런 걸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피부색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딱딱 떨어져. 만약에 피부색도 단일인자 유전이었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너는 하얀색이냐 까만색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피부색도 그렇게 된다고. 여기 키도 들어가. 키도 당연히 단일인자예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야. 키나 몸무게 다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다인자 유전이야. 만약에 키가 단일인자 유전이었다면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쌍꺼풀이 있냐 없냐처럼. 그래서 굉장히 지능 이런 것들 지능도 마찬가지로 다인자 유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되게 초천재 바보 중간이 제일 많아 이런 형태인 것들은 대부분 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도 마찬가지고 몸무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부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뭔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곡선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다인자 유전이고 뭐 아니면 도 있거나 없거나 그죠? 춥거나 안 춥거나 그죠? 이런 경우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한 판 문제를 풀고 갑시다. 자, 216쪽 이제 풀어볼게요. 할 얘기 너무 많아. 됐어요, 시간.